제 나이 67, 이 동네에서 터를 잡고 산 지도 어언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먼저 간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손수 나르다시피 하며 올린 이 2층짜리 주택이 제 인생의 역사고 유일한 자랑거리죠. 2층은 제 살림집이고 아래층은 세를 줘서 그 월세로 혼자 사는 늙은이의 쏠쏠한 용돈벌이 겸 생활비가 되어 주었습니다. 1층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키우는 모습을 10년 가까이 지켜본 자식이나 다름없게 느껴지던 젊은 부부였죠. 그랬던 그들이 남편의 직장을 따라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며 얼마 전 짐을 뺐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젊은 내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찡해지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명절 때 꼭 연락드릴게요. 꼭 제 며느리라도 되는 양살갑게 굴던 새댁의 손을 꼭 잡아주며 저는 애써 덤덤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가서도 아프지 말고 애들 잘 키우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고 텅 빈 트럭이 골목을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한참이나 현관문에 기대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북적이던 아랫집이 텅 비고 나니 집 전체가 텅 비어버린 것처럼 적막감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허전함도 잠시뿐이었죠. 저는 언제나 그랬듯 다시 씩씩하게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금방 낡아버리는 법이니까요. 며칠에 걸쳐 1층 집 전체를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빼내고 겨우내 묵혀두었던 먼지를 털어냈어요. 반들반들 윤이 나도록 바닥을 닦고 혹시라도 보일러는 고장난 곳이 없는지, 수도는 새는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묻어 손때가 탄 벽지는 큰맘 먹고 화사한 색으로 새로 도배까지 했어요. 새 집처럼 깨끗해진 1층 거실에 서서 땀을 닦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뿌듯하면서도 왠지 모를 외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 결국 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구나 싶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제 인생인 것을요. 저는 그저 이 집을 잘 지키고 좋은 세입자를 다시 만나 남은 생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내는 것. 그것 말고는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 단장을 모두 마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던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아들 대명이와 며느리 은지가 평소에는 잘 싸우지도 않는 커다란 과일 상자를 하나 들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저희가 맛있는 거 사왔는데. 아니, 웬일이냐? 전화도 없이.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들어오라며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 내외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어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음을 짓는 듯했고 아들 녀석은 연신 한숨만 내쉬며 과일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대명아,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제 물음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은지 정말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에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에 월급은 받아도 통장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서울 하늘 아래 저희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갖는 게 소원인데 이자랑 월세 내다 보면 어느 천년에 돈을 모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요.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자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저렇게 힘든 소리를 하는데 어느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딱히 도와줄 방법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위로의 말밖에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지. 그래도 둘이 건강하게 벌고 있으니 아끼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 대명이가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제 쪽으로 몸을 바싹 당겨 앉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도움이냐? 어차피 1층 지금 비어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딱 2년만 살면 안 될까요? 2년만 월세 안 내고 살면 그 돈 모아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여기서 나가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이에요. 어머니, 제발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1층 월세는 제 유일한 수입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저 역시 생활이 빠듯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서 거의 울다시피 하며 매달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아껴 쓰고 허리띠 졸라매면 되지. 내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부모로서 그 정도도 못 해주겠나? 아주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매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릴게요. 네. 며느리까지 나서서 애원하는데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해라. 정말요, 어머니? 정말 그래도 돼요? 대신 조건이 있다. 저는 못을 박듯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평생의 경험상 자식 간의 일이라도 돈 문제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두어야 뒤탈이 없는 법이니까요. 세는 안 받을 테니 너희가 쓰는 전기세나 가스비 같은 공과금은 너희가 정확하게 내야 한다. 그리고 이 넓은 집에 같이 사는데 생활비도 어느 정도는 보태야 할 게야. 그 조건 지킬 수 있겠냐?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당연히 그래야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앞으로 어머니 더 잘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허락은 떨어졌고 아들 내외는 일사천리로 1층에 자신들의 살림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텅 비어 있던 아랫집은 다시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쿵쾅거리며 짐을 나르는 소리, 정리하며 투닥거리는 소리, 웃음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죠. 시끄럽기는 했지만 그 소음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적했던 집에 다시 활기가 도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이사 첫날 며느리는 정말로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인지 저녁상을 아주 푸짐하게 차려서 저를 1층으로 불렀습니다. 아들 녀석은 퇴근길에 좋은 술을 사와서는 제 잔을 채워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죠.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2배, 3배로 효도할게요. 모처럼 세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니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한 결정일 거야.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펼쳐질 미래가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착각이었는지는 그리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아들 내외가 1층에 들어오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처음 며칠간 느껴졌던 집안의 활기와 온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함을 넘어 무관심으로 변질되어 갔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저녁상을 차려 저를 부르는 일이 없었고 아들 녀석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와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 살 길 찾으려면 얼마나 바쁘고 고단하겠어요. 그저 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돈 열심히 모으기만 한다면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기대는 아주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죠. 그 달의 마지막 날, 저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각종 광고지와 함께 꽂혀 있는 관리비 고지서 뭉치를 들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2층인 제 집 고지서와 1층 고지서를 분리해 식탁 위에 올려두고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먼저 제 고지서를 확인하고 무심코 1층 고지서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그 안에 찍힌 전기요금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금액이야?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전 세입자였던 김 씨는 아이가 둘이나 있는 내 식구였음에도 한겨울에 난방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쓰던 평균 전기요금의 3배에 가까운 거의 중소기업 사무실에서나 나올 법한 금액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혼자 쓸 때보다 4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도대체 1층에서 밤새 뭘 하길래 이런 요금이 나오는 건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따져 묻기보다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마침 얼마 전에 담근 열무김치가 맛있게 익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커다란 김치통에 열무김치를 가득 담아 그걸 핑계 삼아 1층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안에 있니? 나다. 잠시 후 며느리가 약간은 귀찮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열무김치 좀 갖다 주려고. 아주 맛있게 익었구나. 저는 김치통을 건네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 안쪽의 풍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거실과 이어진 가장 큰 방은 제가 알던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방송국에서나 볼 법한 커다란 천배경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마네킹 여러 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환한 조명들이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달려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커다란 카메라와 컴퓨터 여러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옷들이 사방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게 다 뭐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제 질문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더군요. 아, 이거요? 저희 부업하는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옷 파는 거요. 어머니도 아시면서. 부업? 내가 알던 부업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건 부업이 아니라 아예 사무실을 차린 수준 아니냐. 그러니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지.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전기요금 고지서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입을 삐죽 내밀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건데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저희가 낼 돈인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너희가 낼 돈이라는 그 뻔뻔한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당연히 그들이 내야 할 돈이었지만 지금까지 그들에게서 단돈 1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요금 역시 결국에는 제 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도 며느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까지 앉혀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도 며느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앞으로 전기 좀 아껴 쓸게요. 그런데 저희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너무 뭐라고 하진 마세요. 은지가 낮에 어머니 때문에 많이 속상해 했어요. 아들은 제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아내의 편을 들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로 그들과 입씨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에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올 뿐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집안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기류가 흘렀고 저는 1층과는 으로 담을 쌓은 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며칠 뒤에 있을 오랜 친구들과의 개모임 준비를 위해 저는 2층 베란다에 있는 작은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창고에는 제가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에서 사온 휴지나 세제, 주방용품 같은 대용량 생필품들을 보관해두는 곳이었죠. 그런데 창고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지난달에 사서 가득 채워두었던 30롤짜리 두루마리 휴지 묶음이 절반 가까이 비어 있었고 커다란 액체 세제통도 눈에 띄게 가벼워져 있었어요. 이상하다. 내가 벌써 이렇게나 많이 썼을 리가 없는데. 고개를 갸웃거리며 창고를 둘러보는데 선반 구석에 놓아두었던 고급 각티슈 여러 개가 아예 통째로 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마는 곧 끔찍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1층 마당을 무심코 내려다보는데 며느리가 택배 상자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창 주문이 많은 시간인지 그녀의 손놀림은 아주 분주했죠. 그런데 그녀가 옷을 담은 상자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집어넣는 모습이 제 눈에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가 창고에서 애타게 찾던 그 고급 각티슈였어요. 그녀는 마치 자기 물건인 양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각티슈를 고객 사은품이라며 상자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많이 쓰는 것은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억지로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제 돈으로 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제 물건까지 훔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저를 어머니나 집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공짜 창고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물건을 훔쳐 사은품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래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은 또다시 제가 예민하게 군다며
상황을 회피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마침내 그 달의 월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1층과 2층의 모든 공과금 고지서를 챙겨 들고 아들 내외가 모두 있는 저녁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굳은 표정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들을 식탁에 마주 앉혔습니다. 벌써 월말이구나.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분명히 약속했던 게 있었지.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지서 뭉치를 식탁 위에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쓰는 공과금은 너희가 내고 생활비도 보태기로. 하지만 지난 한 달간 너희는 그 약속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이번 달에 사업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수십 번은 연습한 것처럼 보이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 너희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알겠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며칠 전에 찍어둔 사진 한 장을 그들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며느리가 제 각티슈를 택배 상자에 넣고 있는 장면이었죠. 사진을 본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생활비 보탤 돈은 없어도 고객들 사은품으로 줄 내 물건은 있었나 보구나.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도둑질이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와 자기 아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밀린 공과금과 생활비 50만 원, 내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약 내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이 집에 둘 수 없다. 그렇게 말을 마친 뒤 저는 곧바로 2층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들의 변명을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돈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루 종일 제 눈을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실망감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바로 그 다음 날 터졌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흐리고 굳었어요. 저는 집 앞 작은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와 고추가 걱정되어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집 담벼락에 기대어 놓은 수도 계량기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가 잠가두었던 2층 외부 콘센트 덮개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시커먼 멀티탭 코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홀린 듯이 그 멀티탭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시커먼 전선은 마치 징그러운 뱀 한 마리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1층 아들 내외가 쓰는 방의 창문 틈으로 쏙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제 아들 녀석이 제 허락도 없이 2층 제 명의로 된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제 전기를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말없이 그 멀티탭 코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긴 전선을 돌돌 말아들고 2층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 멱살을 잡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1층에서 아들 녀석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사죄가 아닌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한창 작업해야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요. 혹시 마당에 있던 멀티탭 보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들고 있던 멀티탭을 녀석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말이냐? 이게 왜 우리 집 콘센트에 꽂혀 있었는지 어디 한번 설명 좀 해보렴. 제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에 아들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도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더군요. 아니, 어머니 그게 그거 아니에요? 어머니 전기나 우리 전기나. 어차피 한 집인데. 저희가 잠깐 좀 쓴 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세요.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요. 적반하장.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단어였습니다. 도둑질을 한 놈이 도리어 도둑 맞은 사람에게 빡빡하게 군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모든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 녀석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제 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등골을 빼먹으려는 염치도 양심도 없는 기생충일 뿐이었습니다. 나가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희 같은 자식들, 더는 내 눈앞에 두기 싫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 모자 사이의 신뢰는 그 시커먼 멀티탭 전선처럼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 최후 통첩을 한 이후 아들 내외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비정하고 매정한 엄마라는 듯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 저와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었고 제가 말을 걸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르고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생일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 내외가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 정도였죠. 하지만 그 작은 바람마저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사치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혼자 미역국을 끓여 쓸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생일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침 일찍부터 자기들 볼 일이 바쁘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녁이 되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결국 케이크 하나 없이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식들한테 기대를 하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내외가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술까지 한 잔 걸쳤는지 두 사람의 볼은 불쾌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희 왔어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는 신이 나서 쇼핑백을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희 큰맘 먹고 최신형 노트북으로 바꿨어요. 완전 좋죠? 이제 이걸로 돈 더 열심히 벌어서 내년 어머니 생신에는 제가 꼭 명품 가방 하나 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생일인 오늘 저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줄 생각도 하지 않았던 녀석들이었습니다. 밀린 공과금과 생활비 낼 돈은 한 푼도 없다던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 수백만 원짜리 노트북을 새로 사와서는 내년 생일에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는 허황된 약속으로 이 상황을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그 명품 가방은 너희나 실컷 들고 다녀라. 나는 필요 없으니. 저는 차갑게 말하며 그들의 눈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체국을 통해 정식으로 발송하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읽어내려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작성한 아주 명료하고 법적인 문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약속했던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쇼핑몰 운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 가리고 전기를 도둑질한 사실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상기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하며 이 내용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짐을 정리하고 퇴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시 즉시 명도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보고 정말 집을 나가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한테 소송을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다.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모두 제 발로 걷어찼어. 엄마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내 등골을 빼먹으려 한 것은 바로 너희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냉정한 표정으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너희의 공짜 사무실도 공짜 창고도 아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그리고 내 집에는 내 규칙이 있는 법이야. 한 달 주겠다. 그 안에 너희 짐 전부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제 단호한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잠시 그들의 망연자실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애써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에 휘둘리는 약한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내 인생과 내 재산을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에게 내용 증명을 건넨 그날 이후 저희 집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흐르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30일의 유예 기간은 그들에게 이사를 준비할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는 마지막 발악의 시간이더군요. 아들 녀석은 틈만 나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법대로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성이나 뉘우침 대신 억울함과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어요. 그녀는 마주치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양 눈물을 글썽이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이대로 쫓겨나면 정말 길거리에서 얼어 죽어요. 어머니 손주 굶기는 꼴 보고 싶으세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손주를 들먹이는 그 뻔뻔함에
저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번 마음이 돌아선 이상 그들의 그 어떤 말도 더는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저를 설득하려 애쓸수록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질 뿐이었죠. 마침내 약속한 30일이 되는 날 아침부터 집이 요란했습니다. 전문 이삿짐 센터를 부를 돈이 아까웠는지 아들 녀석은 친구 몇 명을 불러 직접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좁은 현관문을 빠져나가던 냉장고는 문틀에 부딪혀 벽지를 찢어 놓았고 무거운 장롱을 옮기다가는 기어이 거실 바닥을 길게 긁어먹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2층 창문으로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집에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 그들의 모습에 이제는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선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요란했던 소음이 멎고 집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1층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던 집이 아니라 마치 폭풍이라도 한번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도 같았어요. 거실 바닥에는 미처 치우지 않은 과자 봉지와 배달 음식 용기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핀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무실처럼 쓰던 방의 벽에는 물건을 걸어두었던 못자국이 벌집처럼 숭숭 뚫려 있었죠. 화장실 변기에서는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이 지독한 공간을 어떻게 다 치워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며칠에 걸쳐 저는 혼자서 1층 집 전체를 대청소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남기고 간 쓰레기들을 몇 번이나 내다버리고 찢어진 벽지를 뜯어내고 흠집 난 바닥을 수리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갈수록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실망감도 함께 씻겨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것은 제게 있어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행위를 넘어 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새 집처럼 깨끗해진 1층을 보니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곧장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뢰가 가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아랫집 새놓으려고요.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살았다는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속을 썩였던 골치 아픈 세입자가 나갔다고만 둘러댔죠. 이번에는 정말로 점잖고 확실한 사람으로 좀 구해주시오. 월세 좀 덜 받아도 좋으니 속 안 썩이고 조용히 살 사람으로요. 제 신신당부에 사장님은 걱정 말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조건이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죠.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박인규라는 이름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참 서글서글하고 좋았어요.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소개한 그는 조용히 글을 쓰고 연구할 공간이 필요해 이 동네를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시끄러울 일도 없고 집을 아주 깨끗하게 쓸 자신이 있다고 몇 번이고 강조하더군요. 그는 집을 둘러보는 내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집을 정말 예쁘고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해서 제가 찾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차분한 말투에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아들 내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점잖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계약을 거의 결정하려던 순간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미안한 표정으로 제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 다른 곳에 묶인 돈이 있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현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혹시 보증금을 1,000만 원 정도만 낮춰주실 수 없을까요? 대신 제가 월세는 시세보다 5만 원씩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월세 밀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오죽 사정이 급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과 아들 녀석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겹쳐지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성실해 보이는 젊은 사람이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야박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나도 사장님 인상이 좋아서 믿고 해주는 거니 앞으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잘 살아줘요. 제 허락에 그는 거의 구세주라도 만난 사람처럼 기뻐하며 제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는 약속대로 낮춰진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박인규라는 남자는 단출한 짐과 함께 1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는 이삿날 떡을 한 상자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어르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깍듯하고 선한 미소를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사람을 제대로 들였구나.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들만 남았을 거야. 하지만 그 평화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아주 짧고 기만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낑낑대며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1층에 살던 박인규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다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달려와 제 손에서 짐을 빼앗다시피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다 드셨어요? 저를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그는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 제 2층 집 현관문 앞까지 모든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는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죠. 저는 그저 고맙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안 그래도 무거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뭐려? 앞으로는 장 보러 가실 때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는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말하고는 잠시 후 다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원한 주스 한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 더운데 고생하셨으니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혼자 계시는데 제가 아들 노릇이라도 해드려야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친아들 녀석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다정함과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박인규라는 청년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외로운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좋은 이웃이자 아들 같은 든든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정말로 제가 인복이 많다고 하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저런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박인규 씨가 이사 온 후 2달이라는 시간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3번째 달 월급날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약속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내기로 한 날짜가 하루, 이틀이 지나도 제 통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며칠을 더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잊었나 해서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완전히 깜빡했네요. 요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좀 꼬여서 클라이언트한테 받아야 할 돈이 며칠 늦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면목 없지만 사나흘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이자라도 쳐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 독촉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걱정 말고 일 잘 해결되면 그때 보내줘요. 그리고 그는 정확히 나흘 뒤 약속했던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저는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그는 또다시 월세를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 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연락을 하자 그는 이번에도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시골에 내려왔는데 병원비가 급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다음 주 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픈 부모님까지 거론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번에도 그의 말을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그의 월세는 매달 당연하다는 듯이 일주일, 열흘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명도 가지각색이었어요. 노트북이 고장나서 새로 사야 했다.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물어주었다. 등. 듣고 있으면 정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죠. 저는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개모임을 하던 자리에서 무심코 1층 세입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한 친구가 혀를 차며 제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사람 너무 믿는 거 아니니? 그거 딱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야. 처음에는 며칠 늦는 걸로 시작해서 사람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 그러다 나중에는 몇 달씩 밀리고 결국에는 보증금 다 까먹고 야반도주하는 거라고. 내가 그런 놈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친구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렇게 인상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닐 거야. 저는 애써 친구의 말을 부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다음 달 월세가 또다시 늦어지자 큰 마음을 먹고 그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그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이렇게 매달 월세가 늦어지니 나도 더는 그냥 넘어가기가 힘드네.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솔직하게 말해줘요. 제 진지한 말에 그의 얼굴에서 늘 보던 서글서글한 미소가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뉘앙스의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어르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도 아시겠지만 저도 법은 조금 압니다. 월세가 2달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집주인께서 법적으로 저한테 무언가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걸로 아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중한 말투로 포장된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자신의 법적 권리를 방패 삼아 앞으로도 계속 월세를 제때 내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선량해 보이던 두 눈에서 저는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차갑고 계산적인 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숙 씨, 혹시 1층에 무슨 일 있어? 밤마다 젊은 남자들이 들락거리면서 담배 피우고 시끄럽게 떠들어서 우리 집 애들이 잠을 설쳐.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옆집 아주머니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리랜서 컨설턴트라 조용히 지낸다던 그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1층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밤이 되자 고급 외제차를 탄 낯선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1층 집으로 모여들었고 새벽까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음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1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낯선 젊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집주인이요. 박인규 씨 좀 불러주시겠소? 제 말에 집안에서 박인규 씨가 느긋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왜 또 귀찮게 구느냐는 듯한 짜증이 서려 있었죠. 어르신,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주무셔야죠.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잠이 오게 생겼소? 당장 이 사람들 내보내고 조용히 하시오. 제 고함 소리에 그는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들은 제 손님들입니다. 제가 제 집에서 손님들하고 좀 놀겠다는데 그것까지 간섭하시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 집이라는 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에게 월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제 집을 마치 자기 소유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랑이를 벌이는 제 등 뒤로 문틈을 통해 집안의 광경이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모여 앉아 카드로 도박을 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양주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늦은 밤마다 벌이는 이 소란이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1층에서 또다시 무언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1층 현관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틈으로 박인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라니까. 이 집 영감탱이는 혼자 사는 늙은이라 구워 삼기 쉬워. 내가 보증금도 싸게 들어왔겠다. 월세도 몇 달 밀렸겠다. 이제 배째라고 나오면 저쪽에서 소송 걸어도 최소 반년은 공짜로 사는 거야. 그동안 우리 아지트로 쓰면서 본전 뽑고도 남는다니까. 너희도 방 하나씩 줄 테니 월세만 나한테 꼬박꼬박 내라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속일 작정이었습니다. 저의 외로움과 동정심을 교묘하게 이용해 헐값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고 이제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 임대를 주며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제 집에서 최대한 오래 버티며 저를 괴롭힐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은 채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제 선의와 믿음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동이 트는 것을 맞이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그가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소송 걸어도 최소 반년. 그 말은 그가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었고, 저 역시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우체국으로 가 제 인생에서 두 번째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인은 박인규. 내용은 불법 전대차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들의 무단거주, 그리고 심각한 소음, 유발 등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일주일 이내에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박인규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예의 바르던 청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비열한 조소만이 가득했죠. 어르신, 이런 종이 쪼가리 보내시면 제가 겁먹고 나갈 줄 아셨어요? 어차피 법대로 가면 시간은 제 편인데 괜히 돈 쓰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어떠실지. 그의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보란 듯이 매일 밤 더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광란에 가까운 파티를 벌였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고함 소리가 벽을 타고 올라와 저는 제 집에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출동하면 잠시 조용해졌다가 돌아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소란을 피웠으니까요. 심지어 그는 저를 약 올리기 위해 일부러 공동 현관과 계단에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쓸고 닦으며 가꿔온 깨끗한 집은 순식간에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결국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만난 젊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시네요. 물론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소송이라는 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짧아도 6개월, 길어지면 1년도 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어르신께서 받으실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 변호사의 말은 제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법은 제 편이었지만 그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도 길고 험난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늙은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싸움이었죠. 저는 상담실을 나오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박인규가 담벼락에 기대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가 법률 상담을 받고 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다녀오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 걸 보니 변호사 만나고 오셨나 보네. 그 사람도 저 못내 쫓는다고 하죠? 괜한 고생하지 마시라니까. 그의 조롱 섞인 말투에 저는
겨우 버티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등 뒤에 대고 더욱 잔인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제가 좋은 제안 하나 할까요? 어르신이 저한테 이사비로 한 500만 원 정도 챙겨주시면 제가 그냥 조용히 나가드릴게요. 소송비보다는 훨씬 쌀 텐데.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제 집에서 월세도 안 내고 살면서 불법으로 돈벌이를 하고 저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에게 돈까지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하루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밤에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고 낮에는 그의 조롱과 마주칠까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입맛을 잃어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고 신경쇠약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제 손으로 평생을 가꿔온 이 집이 이제는 저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고립감, 이 문제를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에 저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집이 제 인생이 송두리째 악취나는 감옥으로 변해버린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1층에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음악과 정체 모를 남자들의 고함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문 밖에는 어김없이 박인규가 심어놓은 지뢰 같은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고, 혹시라도 그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오늘도 얼굴이 반쪽이시네. 소송 준비하시느라 잠을 못 주무시나 봐요.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한테 이사비 좀 챙겨주시면 서로 편하게 끝날 일이었다니까요. 그의 비아냥거림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어요. 입맛이 없어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불과 몇 달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깡마르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왔던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이러다 내가 저 악마 같은 놈보다 먼저 쓰러지겠구나.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매일같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소파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데 잊고 있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아들 대명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이름이었죠. 저는 순간 전화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제 이 비참한 꼴을 자식에게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울리는 벨소리에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대명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드니 기운이 좀 없어서 그런 게지. 무슨 일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목소리 정말 안 좋으세요. 제가 지금 은지랑 같이 그리로 가볼게요. 저녁 드시지 말고 딱 기다리세요. 아들은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일방적으로 말을 내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방문 소식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식의 걱정에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는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만 해도 번지르르 하던 아들 녀석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값비싼 옷 대신 낡고 닛바랜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던 며느리 역시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두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가득 들고 있었죠. 고된 현실에 찌든 영락없는 서민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들은 제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헬쑥해진 제 얼굴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정말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초라해진 모습에 마음이 아파 차마 제 사정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며 손을 내젓고는 그들이 사온 음식을 식탁에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따뜻한 순댓국과 족발이 들어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순댓국만 떠먹던 며느리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더니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눈물에 저와 아들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들썩이며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힘겹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곰팡내 나는 그 반지하 방에서 하루하루 돈에 쪼들리며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때야 비로소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따뜻한 집과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저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을까. 저희의 그 이기적이고 철없는 행동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외롭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희 정말 사람답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들의 진심 어린 사죄에 제 마음을 굳게 걸어 잠갔던 빗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고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다 지난 일이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하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때 아들이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아까부터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집안 분위기도 이상하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더 이상 제 고통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지난 몇 달간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1층 세입자 박인규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월세를 밀리고 불법으로 사람들을 들여 장사를 하고 밤마다 저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이사비를 달라며 협박까지 했던 그 모든 사실들을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움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표정은 이내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끓는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아들은 쾅 소리가 나게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게만도 못한 자식?
아들의 눈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이라도 1층으로 뛰어내려갈 것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내려가서 저놈 자식, 오늘 아주 아작을 내놓겠습니다. 안 된다, 대명아. 그러면 너만 다쳐.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법을 아주 잘 아는 악질이라고. 저는 아들을 말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눈물만 닦고 있던 며느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앉아요. 당신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내려가서 소리 지르면 저놈 손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런 인간은 더 영리하고 철저하게 잡아야 해요. 며느리의 이성적인 말에 아들은 그제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예전에 그 철부지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만큼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아들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람 구실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놈 반드시 저희 손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어머니께 예전의 평화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더 이상 제게 실망만 안겨주던 철없는 아들 내외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했고 이제는 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제 편에 서주려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고 막막했던 제 기나긴 싸움에 드디어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 2층 거실은 작은 작전 본부로 변했습니다. 아들 대명이와 며느리 은지는 마치 자기들의 일처럼, 아니, 자기들의 죄를 씻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수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저놈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뒷조사부터 시작해야 해요. 며느리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쇼핑몰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인터넷을 다루는 솜씨가 아주 능숙했어요. 이름, 나이, 직업 전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터넷에 전문 세입자 사기꾼이라고 검색해보니 수법이 아주 비슷하네요. 집주인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 분명히 저놈한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악성 세입자 고발, 월세 떼먹는 사람들 같은 이름의 수십 개가 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박인규라는 이름과 그의 인상착에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수법들을 키워드로 샅샅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광활한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처럼 아주 고되고 막막한 작업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놈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증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아들은 다음 날 어디서 구해왔는지 작은 소형 녹음기와 고화질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손목 시계를 차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1층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울려 퍼지는 소음은 물론이고 박인규와 그 무리들이 나누는 대화까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촬영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봐 걱정이 되어 말렸지만
아들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놈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할게요. 제가 어머니 속 썩인 거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매일 밤 잠도 자지 않고 1층 현관문 앞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를 녹음했고, 낮에는 일부러 집 주변을 산책하는 척하며 1층을 드나드는 낯선 사람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1층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웃들을 제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저는 그동안 박인규 때문에 소음 피해를 받던 옆집과 앞집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그동안 1층 때문에 시끄러워서 힘드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 세입자가 일으킨 문제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제 아들과 며느리가 그를 내보내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그동안 겪으셨던 피해 사실을 간단하게라도 좀 적어주실 수 없을까요? 이웃들의 증언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에 휘말리기 싫다며 꺼리던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선 아들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제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알았어요. 정숙 씨가 저렇게까지 고생하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도와주겠어. 내가 똑똑히 써줄게요. 밤 12시만 넘으면 노래방처럼 음악 틀고 새벽에는 술 먹고 싸우는 소리까지 다 들렸다고. 그렇게 우리는 옆집, 앞집, 그리고 대각선 집까지 박인규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웃들의 자필 진술서, 즉 탄원서를 여러 장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고 저를 응원해주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밤을 샌 노력 끝에 마침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한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박인규의 1층 집을 단기 임대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글에는 저희 집 내부 사진과 함께 보증금 없이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명백한 불법 전대차의 증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그 광고 글을 올린 아이디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디가 과거에 올렸던 다른 글들을 통해 그가 저희 집에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단기 임대 광고를 올렸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찾았어요, 어머니. 이 사람 상습범이에요. 저희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배태석이라는 다른 이름을 썼어요. 며느리의 외침에 저와 아들은 노트북 화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누가 봐도 박인규가 분명한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의 거짓된 정체의 꼬리를 잡은 것입니다. 아들 역시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잠복 끝에 1층을 드나드는 젊은이들 중 유독 표정이 어둡고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청년 한 명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그 청년이 혼자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학생, 혹시 우리 집 1층에 살지 않나? 아들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청년은 깜짝 놀라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집주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고 싶어 찾아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학생 같은 동생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자네 혹시 박인규라는 사람한테
사기당한 거 아닌가? 아들의 말에 청년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던 끝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역시 지방에서 올라와 저렴한 방을 구하다가 박인규의 단기 임대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설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줬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마침내 적의 내부에서 우리를 도와줄 결정적인 조력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된 그 젊은 청년 영준 군의 도움으로 우리의 반격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인규의 눈을 피해 1층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법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박인규가 다른 남자 2명이랑 같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사기 대상을 물색하는 것 같아요. 다른 동네 부동산 사이트를 보고 있어요. 영준 군이 몰래 보내온 문자 메시지는 우리가 박인규의 계획을 한 발 앞서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영준 군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박인규가 과거에 배태석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던 다른 지역의 집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배태석이라는 이름의 상습 임대차 사기꾼에게 피해를 보신 분들을 찾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현재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저희가 모든 증거를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며느리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저희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박인규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보증금을 떼이고 월세도 못 받고 온갖 마음고생 끝에 쫓겨나다시피 했던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떨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계약서, 사본과 문자 메시지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박인규의 사기 행각은 단순히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명의 피해자를 낳은 상습적인 범죄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아들은 영준 군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아들의 가장 큰 목표는 박인규가 다른 불법 세입자들에게 시설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 위반이 아닌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영준 군은 용기를 내어 다른 세입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저기 혹시 박인규 씨한테 보증금 같은 거 내셨어요? 저 200만 원 냈는데 아무래도 떼일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다른 세입자들도 영준 군의 말에 하나둘씩 자신들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모두 박인규에게 보증금을 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불법 세입자 4명에게 뜯어낸 돈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웠어요. 아들은 영준 군을 통해 그 세입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피해자입니다. 지금 박인규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여러분이 낸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에게 증거를 주세요. 결국 세입자들은 박인규를 등지고 우리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박인규에게 보증금을 입금했던 계좌 이체 내역과 보증금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촬영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손에는 박인규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불법 전대차 증거,
상습 사기 행각에 대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이웃들의 소음 피해 탄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과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하던 며느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명도소송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자료들 전부 경찰서에 가져가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면 저 사람 바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바로 넘기는 것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손으로 직접 마지막 심판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말려 죽이는 대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제 집에서 끌어내고 싶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대명아, 이제 마지막 단판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저놈을 밖으로 불러내거라. 아들은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박인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인규 씨, 나요. 이 집 아들. 더 이상 숨바꼭질은 그만하고 남자답게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내일 저녁 6시에 동네 앞 카페에서 봅시다. 당신이 그동안 저지른 짓에 대한 모든 증거, 내가 다 들고 나갈 테니. 아들의 당당한 태도에 박인규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법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얕잡아 본 것이겠지요. 그날 밤 저는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취미로 쓰던 작은 녹음기였죠. 저는 그 녹음기에 새 건전지를 끼우고 작동이 잘 되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제 작은 손가방 안에는 내일의 대화를 기록할 작은 녹음기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름의 규칙은 바로 내가 정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약속한 저녁 6시가 되기 30분 전 우리 세 사람은 미리 약속 장소인 동네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가장 구석지고 다른 손님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출입구가 잘 보이는 자리를 골라 앉았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손가방 안에 들어있는 낡은 녹음기의 스위치가 제대로 켜져 있는지 손끝으로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아들 대명이는 애써 태어난 척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다리를 초조하게 떨고 있는 모습까지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굳은 얼굴로 테이블 위에 올려둔 두툼한 서류 봉투의 각을 맞추며 마지막으로 작전의 순서를 점검하고 있었죠.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강한 결의와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6시가 되자 카페 문이 열리며 박인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치 제왕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카페 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우리를 발견하고는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리 맞은편 의자에 깊숙이 몸을 던지듯 앉으며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꼈습니다. 어이구, 일가족이 총출동하셨네. 그래서 나한테 보여주겠다는 대단한 증거라는 게 대체 뭡니까?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했지만
우리는 약속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차분하게 미리 준비한 첫 번째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우리 어머니 집에서 밤마다 버린 소음 공해에 대한 이웃들의 자필 탄원서요. 그리고 당신이 공동 현관에 버린 쓰레기들과 담배꽁초 사진들, 날짜별로 전부 정리해놨소. 박인규는 그 서류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겨우 그겁니까? 그런 걸로 뭘 어쩌시려고. 그걸로 소송이라도 걸려면 최소 1년은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나는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살 거고. 변호사 비용은 어쩌시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그의 예상했던 반응에 우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은지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눈앞에 한 장씩 펼쳐 보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박인규 씨? 아니, 배태석 씨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배태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인규의 여유롭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더욱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당신이 배태석이라는 이름으로 강서구에서 똑같은 짓을 하다가 집주인에게 고소당했던 기록 저희가 다 찾아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다른 피해자들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역이고요. 어때요? 이것도 그냥 종이 쪼가리로 보이나요? 박인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당신들. 불법으로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이거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당신들, 내가 가만 안 둬. 그가 길길이 날뛰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이 길고 지긋지긋한 싸움의 마침표를 찍을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있던 수십 장의 서류들을 마치 카드놀이를 하듯 테이블 위에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펼쳐 놓았습니다. 사생활 침해? 웃기지 마라. 이 사기꾼 놈아. 제 평생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쌍욕에 가까운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에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인규 역시 제 기세에 눌려 잠시 말을 잃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들은 네가 불법으로 들인 세입자들에게 시설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증거들이다. 김영준 200만 원, 이수영 300만 원, 최진호 150만 원. 내가 하나하나 다 읊어줄까? 저는 세입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사기당한 금액이 적힌 진술서를 그의 눈앞에 하나씩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그 젊은이들이 너한테 돈을 보냈다는 증거가 담긴 계좌 이체 내역서 사본이고, 이건 보증금을 맡긴다는 내용이 똑똑히 찍혀 있는 너와 그들의 문자 메시지다. 테이블 위에는 그의 사기 행각을 입증하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인규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고 꼬았던 다리는 어느새 풀려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들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건 그냥 월세 좀 떼먹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명백한 사기죄다. 이 자료들 전부 가지고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면 너는 여기서 빠져나가기도 전에 긴급 체포될 수 있어. 최소 징역 3년은 나오겠더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모든 펜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이제
모든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었습니다. 박인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거의 기다시피 내려와 테이블 밑으로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장 내일, 아니 오늘 밤에라도 당장 짐 싸서 나가겠습니다. 예, 제발 경찰서에만. 어디다 손을 대. 아들이 그의 더러운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저는 제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고 있는 그를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너와 니놈의 그 더러운 짐들, 그리고 네가 끌어들인 그 무리들까지 전부 다 내 집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오늘 있었던 이 모든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 이 증거들도 모두 내 손에서 파기해주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네가 조금이라도 꼼수를 부리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서류 봉투는 곧바로 저 길 건너에 있는 경찰서 민원실로 직행하게 될 것이다. 너는 사기죄로 수배될 것이고 평생을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되겠지. 선택은 네가 해라. 박인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패배한 짐승처럼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페를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다. 만약 내일 이 시간에도 니놈의 그림자가 내 집 근처에서 보인다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우리는 미련 없이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처절한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저녁바람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주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드디어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인규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그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불안감이나 초조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큰 안도감과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흥분 때문이었죠. 우리는 2층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1층의 동태를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까요? 1층에 주차되어 있던 박인규의 차 옆으로 작은 용달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와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인규와 그 무리들이 마치 도둑처럼 쥐 죽은 듯이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불빛도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오직 어둠과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빛을 두려워하는 흡혈귀들이 동이 트기 전에 서둘러 관 속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처량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든 짐을 싣고 꽁무니를 빼는 자동차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희 집 골목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갔네요. 드디어. 그래. 갔다. 제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마음고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1층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텅 빈 공간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방은 그들의 추악한 영혼처럼 어둡고 황량한 기운만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모습이 더 이상 두렵거나 혐오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채워나가야 할 깨끗한 도화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우리 세 사람은 팔을 걷어붙이고 1층 집 전체를 대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가구를 옮기고 망가진 문고리를 고쳤고 며느리는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집을 정돈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맛있는 찌개를 끓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함께 땀 흘리며 집을 청소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화해의 감정이 우리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더러워진 우리 가족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제게 의지하려는 철부지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돈을 모아 동네 시장 한 구석에 아담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떼어왔고 손맛이 좋았던 며느리는 정성껏 맛있는 반찬들을 만들어 팔았죠. 그들은 가게가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맛있는 반찬들을 한 아름 싸들고 와 제 냉장고를 채워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새로 만든 장조림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짜지 않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가게에서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겉절이에요. 입맛 없으실 때 물에 밥 말아서 같이 드세요. 그리고 그들은 매달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이 힘들게 번 돈의 일부가 담겨 있었죠. 어머니, 아직은 큰 돈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예요. 꼭 받으셔야 해요. 저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로소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다짐이자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의 작은 반찬 가게는 정직하고 맛있다는 입소문이나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매달 제게 준 생활비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던 어느 날 저는 그 돈을 모두 찾아 제 통장에 있던 목돈을 합쳐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들과 며느리 앞에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열어보거라. 통장을 열어본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반지하 방의 전세 보증금을 빼고도 남을 만한 제법 큰 금액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 돈이 다 어디서? 이 안에는 너희가 지난 1년간 나에게 준 생활비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돈이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2번 다시 공짜로 무언가를 내어줄 생각이 없다. 공짜는 사람을 나태하고 염치 없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 이 돈은 너희가 더 이상 곰팡내 나는 어두운 곳이 아닌 햇빛 드는 깨끗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다. 그러니 이 돈을 종잣돈 삼아 더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너희 힘으로 번 돈으로 나에게 차근차근 갚아나가거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희망의 빚이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과거의 철없던 시절에 흘렸던 위선적인 눈물이 아닌 진정한 감사와 뉘우침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얼마 뒤 아들 내외는 제가 빌려준 돈에 자신들이 악착같이 모은 돈을 보태어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젊은 신혼부부가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왔죠.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아들 내외의 새 집에 초대받아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에 마주 앉아 우리는 지난 날들을 추억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달부터 어머니께 빌린 돈 갚아나가려고요. 액수는 작지만 그래도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아들의 믿음직스러운 말에 저는 그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처럼 우리 가족은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그저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을요. 제 인생의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그렇게 마침내 멎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하고 눈부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